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오늘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최필근 실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조사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필근 실장님, 세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세 번째 세션 좌장을 맡게 된 통계개발원의 최필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조사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신인철 교수님과 강원대학교 박승환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시간은 20분 이내로,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신인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세 분 발표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장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제가 코로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그 세 분의 그 주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가 그 발표돼가지고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통계학적 방법과 관련돼 있어서 제가 토론하는 약간의 좀 한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토론 편의를 위해서 약간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공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글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임종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임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학교로 옮기기 전에 바로 직전 연구원에서 또 유사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하고 이제 봤는데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방법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매칭은 뭐 적합 매칭하고 통계적 매칭이 있을 텐데 임종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은 통계적 매칭 방법일 거고 요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러 그 기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그 연구가 이제 보건사연구원의 오미애 박사님이 2014년도에 진행하셨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그 맨하탄 거리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 학습 방법으로 그 모형이 요게 매칭할 때 가장 적합하게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임종훈 교수님께서는 이 거리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임종훈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방법론을 저희가 활용을 해보면 좀 더 2014년도의 연구에서 조금 더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서는 그 데이터 매칭이 될 것으로 아주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좀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를 합치는 것은 이 조사 시기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목표 모집단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각 데이터마다 가지고 있는 가중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런 조사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더라도 일단 매칭을 할 때에 어떤 변수를 지금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예전에 2018년도에 그 R 패키지로 그 임퓨테이션 방법을 공유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데이터 통합 방법 제안해 주신 방법을 또 R 패키지로 제공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해서 교수님께서 여력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 데이터 통합에 있어서 대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있음을 얘기를 해주신다면 후속 연구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한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척도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 관련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척도를 변환을 해가지고 비교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한혁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언론 보도에서 충분히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혁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은 응답 분포에 조금 더 가까운 점수로 환산을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잘 모르고 척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졌을 때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혁 박사님의 이 방법론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앞서 교수님의 연구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결국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설계가 유사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떠나서라도 일단 한혁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론이 조금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표준화된 응답 방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약간 표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결국 매번 조사 비교를 해야 되는 척도들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결국 사용자들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게 이 기존의 4점 척도, 5점 척도, 11점 척도들을 서로 비교를 할 때 아주 강명하고 좀 보다 쉽게 전환을 해서 쓸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이 약간의 이제 추정법, 뭐 간단하긴 합니다만 추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한 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롭게 제시된 방법으로 환산했다 하더라도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11점 척도와 4점 또는 5점 척도랑 비교를 할 때 이 응답 강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척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5점 척도를 잘 사용하지 않고 4점 척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5점 척도 응답 바운드 응답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이제 응답 패턴이 결국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요 새롭게 제시된 방법이 좀 여전히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연구 논문으로 나온 것도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좀 이미 이제 결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유사 실험을 한 2-3차례 정도 조금 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개의 조사 결과를 비교를 하시면서 기초 통계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좀 매칭 방법을 이용해서 유사한 샘플들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또 더 타당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고민스러운 것은 여기에는 어떤 척도들을 이용하셨는지가 정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척도가 이제 긍정, 부정의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의 난이도, 그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응답 패턴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주실 때 이런 특징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가장 평이하고 누구나 소위 말한 4-5점 척도이지만 약간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응답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선택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신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인데요.
김현지 팀장님께서 해주신 내용은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패널 조사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이 가중치 설계 방법과 관련된 어떤 표준화된 형태들은 표준화된 모형들은 많이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그 가중치 설계 방법을 고려하신 점이 되게 의의가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특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 노동 패널 조사, 복지 패널 조사에서 응답 모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정 해에 조사에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련된 모형을 잡을 때 뭐 이런 형태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설명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되게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 이 지금 볼드로 칠해져온 것들이 실제로 응답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노동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초기의 모델이 있었는데 이때 소득이 응답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것으로 나와서 요거는 응답 확률 모형에 있어서 제외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요 응답 확률 모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이 동반 가중치를 2개로 제안해 주시는 거는 저희 이용자들한테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패널 모형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 특히 이제 밸런스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도에 다 응답한 대상자들을 분석할 때 기존의 가중치들이 맨 마지막에 응답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김현지 팀장님 말씀해 주신 동상가족이 2인데요. 그것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밸런스 패널을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해주신다면 특히 이제 밸런스 패널을 이용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중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그 단위무응답 말고 항목무응답이 다수 발생하는 그 문항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상 가중치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께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토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인철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박승환 교수님께서 발표와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박승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간단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대면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학회장에 참석을 못한 점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먼저 세 분 그 발표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임종호 교수님께서 그 이제 멀티플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그 거의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라서 간단하게 이제 그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그 연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그 컨클루전에 보시면 이제 숫자형의 경우 범주화해서 이제 다시 범주화하고 다시 그것을 숫자형으로 다시 바꾼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범주형이랑 숫자가 이제 그 같이 있는 경우에도 숫자를 범주형으로 다 바꾼 다음에 그 범주형을 다시 숫자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나눠서 두 개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신인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도 그 적용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이제 그 공통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모형 선택에 있어서 그 필요한 변수를
잡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어떤 뭐 답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도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혁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만족도 측정 방법 비교 가능성 연구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트 척도 점수에 대해서 저도 뭐 통계학자로서 그냥 리커트 척도 점수가 주어지면 단순히 그것을 뭐 7점이든 5점이든 평균을 내거나 뭐 혹은 합산 혹은 합산 또는 평균을 내서 통계적 분석에만 사용하기 바빴었는데요. 이렇게 뭐 4점 척도, 5점 척도, 뭐 11점 척도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연구가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특히나 이번 연구에서는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80명씩 나눠서 이제 동일한 질문을 단지 척도 점수만 이제 척도 4점 척도, 5점 척도, 11점 척도로만 이제 나눠서 물어볼 수 있어서 항목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방법들을 보니까 4점이든 5점이든 이런 것을 1, 2, 3, 4 혹은 1, 2, 3, 4, 5로 이제 숫자로 바꿔서 그것의 어떤 평균이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선행 연구들이 분석을 하였고 박사님께서도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4점 척도 같은 거를 어떤 문항의 어떤 질문을 보면 뭐 매우 동의, 동의, 비동의, 매우 비동의, 5점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동의, 동의, 그다음 보통, 비동의, 매우 비동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점수로 바꿨을 때는 이제 뭐 1, 2, 3, 4, 1, 2, 3, 4, 5인데 과연 이제 이것을 그냥 어떤 문항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4점 척도에서 매우 동의와 동의의 어떤 비율과 5점 척도에서의 매우 동의와 동의의 비율, 또 11점 척도에서의 매우 동의와 뭐 동의의 비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80명씩 나눠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정리하면 우리 단순하게 이제 평균만 볼 게 아니라 80명의 분포를 매우 동의, 동의, 뭐 혹은 뭐 비동의, 매우 비동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퀀타일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간단한 질문은 이제 새로운 환산 방법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서 앞에 이제 여러 변수에 대해서 어떤 평균 비교에 대한 어떤 T 검정을 하신 것처럼 혹시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여기 발표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장애인 3 패널 조사의 종단 가중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의 가중치 산출의 연구를 또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여러 패널 조사,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 장애인 3 패널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재진입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중치 산출이 조금 까다롭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여기 이 1차, 2차, 3차 연속으로 이렇게 3개년 응답하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단 가중치를 이제 부여한다고 하고, 이제 2차 연도까지는 사실은 이제 3차 연도와 다르게 이제 다시 이제 3차 연도를 말씀드리면 이제 3차 연도에만 응답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 2, 3차 연도 연속해서 응답한 사람, 그 다음에 1차에 응답하고 2차에 안 하고 3차에 응답한 사람. 그래서 3차 연도에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를 이제 어떤 요 표본 쪽에서는 이제 종단 가중치라고는 하지 않고 횡단 가중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2차까지는 이제
종단 가중치와 이제 횡단 가중치가 이제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제 응답한 사람이 연속으로 응답한 사람이 한 타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용어를 조금 이제 다시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종단 가중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뭐 로지스틱 우리가 분석을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레이킹 비조정을 통해서 종단 가중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산출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횡단 가중치를 산출을 할 때는 이제 방안 이제 1에서 이제 종단 가중치 대상, 그러니까 연속해서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근 가중치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재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근 가중치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아마 연속해서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2차의 가중치를 사용하고 3차에 재진입한 사람들은 아마 1차의 가중치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두 개의 가중치 간의 어떤 상대적 크기가 차이가 나서 레이킹 비조정까지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이 방법이 뒤에 이제 사실은 결과를 봤을 때는 세 방법 간에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고용 패널 조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N차, 이게 나중에 4차, 5차가 진행이 될수록 이 횡단 가중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4차, 5차에 가서도 기본적으로 1차 가중치를 가장 기본 가중치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엄밀하게는 우리가 이게 2차에 응답을 했냐 안 했냐, 3차에 응답을 했냐 안 했냐, 뭐 4차에 응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무응답 보정을 수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떤 표본 크기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을 엄밀하게 수행을 하려면은 임종훈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임퓨테이션 작업들을 조금 해야 돼서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1차 가중치를 바탕으로 1차에 응답한 사람이 뭐 4차에 응답할 확률, 이런 것들을 1차 조사 자료의 X 변수를 통해서 응답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레이킹 비조정 가중치 전에 모든 이제 횡단 가중치의 기본 가중치는 이제 상대적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환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표자분들께서 방금 토론에 대한 의견이나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대로 김종호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우선 좋은 말씀해 주신 신철 교수님이랑 박상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코멘트와 질문 사항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향후 연구 주제랑 이제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공통병수 X를 선택하는 것은 네, 사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를 이제 국가 통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설계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 변수가 설령 연령대 지역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 사용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빅데이터 흔히 이제 레코멘데이션 추천 이런 데도 이제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X, Y에서 새로운 Z를 붙이는 게 이제 추천으로 생각하면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제 예측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콜드 스타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이제 응용을 할 때는 X가 꼭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X를 이제 좀 디덕션을 사용하는데, 어떤 특정 변수를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디얼 포인트가 뭐 2차원이든 몇 차원이든 데이터가 이제 변수가 P 차원이 있으면 걔보다는 상당히 작은 어떤 유저들 혹은 가구나 개인의 성향 점수로 줄여서 성향 점수를 이용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모집단, 이질적인 모집단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벤치마킹 정보가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 문제는 두 조사 데이터의 가중치가 이제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법은 그 가중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마이크로 데이터고 하나는 매크로 데이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구 사항은 그 각 조사들이 이제 범주형 자료로 되어 있으면은 그게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상현 교수님 말씀해주신 만약에 연속형, 그 다음에 혼합형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연속형 변수가 이제 많지 않다고 하면은 실제 임퓨테이션에서 제가 할 때는 우리의 타겟 임퓨테이션 모델을 2개로 쪼개서 했는데 연속형 개수 숫자만큼 더 잘게 쪼개서 하면 되고요. 근데 연속형이 너무 많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범주화해서 쓰는 것이 이제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향후 연구 주제로서 다양하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오늘도 통계학회 기고문을 이제 쓰고서 왔었는데 그 기고문에서 통계 패키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통계학회 커뮤니티 자체에서 사실은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통계 활용도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커리지를 해야 된다. 저도 그런 글을 이제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만큼 제가 방법론 개발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뭐 통계 패키지도 꼭 같이 개발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혁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먼저 두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신인철 교수님께서 질문 주시거나 코멘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해당 연구는 단순히 이제 서베이 비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문항들을 단순히 가중 합산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부분이고요. 따라서 활용성 측면에서 표준화된 응답 강도에 대해서 표준화된 뭐 이제 변환식 같은 것들을 요구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표준화된 응답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통계를 사용하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첫 번째로 이 연구 자체가 어떤 이제 좀 주의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오차 범위를 어떻게든 가질 수밖에 없는 표준화된 환산식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부담이 존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만족도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은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족도가 아니라 다른 문항으로 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두세 번 반복되어서 계속 확인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섣불리 이제 표준화된 응답식을 이제 제시했다가 이 응답식이 이제 자칫 다른 분야,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 분야가 아닌 형태를 나타내는 분야에서도 다른 응답 분포를 나타내는 곳에서도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상 거칠게라도 표준화된 응답 이제 환산식을 제시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방법론, PSM을 통한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연구에서 좀 고려해서 좀 후속 연구들을 한번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승환 교수님께서 제시해준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척도에 대한 문항들을 이제 퀀타일 관점에서 해서 이제 동의와 비동의로 묶어서 이제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연구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지만은 서베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모집단을 가지는 문항들을 이제 이런 그 퀀타일 개념으로 비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척도가 중앙값이 있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점 척도는 이제 동의와 비동의가 1, 2와 3, 4로 자연스럽게 나눠지지만은 5점 척도의 경우에는 1, 2와 4, 5가 돼서 3점 척도의 항방이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비율을 나누더라도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값이 튀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는 다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그러니까 획기 분석을 한 추정 결과값에 대한 이제 서로 척도 문항과 이제 T 검정의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은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지 팀장님. 네, 네. 그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말씀 주신 귀한 말씀 제가 우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또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실 가중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나 반드시 이 방법론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방법론이 제일 좋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방법론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이제 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장 적정한 것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조사 그 모형 자체의 편의성이나 해석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서 응답 확률 추정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 로지스틱 회계 모형으로 또 해외에서는 사실 차등 모형이나 다른 무응답 그룹 간의 그룹핑을 해서 가중치를 산출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럼 우리 조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우리 방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먼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1차 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가중치 산출의 2차 조사를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 그리고 유의미한 변수로, 그러니까 확률 모형 안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경우 1차 조사 자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조사의 영향을 미쳤던 변수가 1차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각각의 조사 차수별로 영향을 미친 변수를 통합해서 또 응답 확률을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응답이라는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의 가장 최근의 상태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방안 2를 설정을 하게 되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조사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이 장애 특성이 확률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 변수는 사실 설계 변수로 사용된 변수고 유의미하지 않지만 어쨌든 응답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인 중요한 요인이 있고 이 조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반영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적용할 방법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교수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인 연구로라도 비교 방법으로 좀 제안을 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조사가 진행된 지 이제 3년, 그리고 이제 4차년도 조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저희 조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그리고 고견 주시면 저희도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튜브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께서 발표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자분들께 미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 분씩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호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처음 발표 때 동일 모집단을 가정하셨는데요. 이제 두 표본 조사 간 조사 시점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19년하고 20년 조사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이제 연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웹 패널이나 우리 빅데이터 등 비확률 표본 자료 등에 대해서도 확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혁 부연구원님께는 지금 그 홀수 응답 보기엔 5점하고 10점, 11점 저 척도가 응답 분포가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척도가 이렇게 세분화될수록 중간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현지 팀장님께는 지금 장애인사 패널 조사가 한 3, 4년 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패널 마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 유형의 경우에 15개 범주로 해 주셨는데 더미 변수 설정 시 지체 장애를 기준으로 왜 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일한 모집단에서 이제 시점이 다른 시점에서 잡힌 통계들을 합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자료가 전년도 잡히고 올해 안 잡힌 경우, 뭐 이제 X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합칠 수 있고, 이제 이 경우에는 합칠 때 동일한 대상을 연속적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반영을 해서 보통은 이제 레이쇼를 하는데, 레이쇼로 임퓨테이션 하는 것을 이제 더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합할 수 있다, 그 데이터를 합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사 자료랑 이제 non-probability 샘플을 합치는 거, 빅데이터를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자료에서 합치는 거는 그게 이제 그 대상이 빅데이터든 non-probability 샘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사 자료 기점을 붙이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2개의 non-probability 샘플을 붙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벤치마킹 정보가 필요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선택 편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쳐버리면 그 선택 편의가 그대로 샘플에 남기 때문에 선택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인구 사회학적 벤치마킹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총 인구 조사를 통계청에서 나오는 총 인구 조사 결과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사업체 조사의 결과를 이용한다면은 2개의 non-profit 샘플을 합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척도의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중앙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뚜렷한 심리학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가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척도 문항의 선택지가 증가할수록 중앙값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는 이제 중앙값이 5.5인데요. 이처럼 중앙값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앙값이 이제 5인지 6인지 헷갈리는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척도 문항의 선택 지수가 늘어날수록 응답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고민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이제 사회 소망성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가설은 이제 5점 척도의 이제 3점이 척도의 선택 지수가 많아지면서 5점이 4, 5, 6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세분화됨에 있어서 척도의 문항수가 적었을 때는 척도의 선택 지수가 적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들이 척도의 선택 지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쳤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 팀장님. 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사망이나 사실 방기 등록 취소는 저희가 그 패널 마모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모집단 자체가 전체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장애를 등록했던 초기 등록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널 추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쪽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현재 사망이나 장애 등록 취소가 아닌 다른 패널들에 대한 조사 미참여 사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을 접근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미 변수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더미를 어떤 항목으로 지정하느냐, 이거는 결국 해석상의 문제인 거지 모형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상에서 저희 데이터상의 지체장애가 제일 상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잡혀 있는 지체장애를 더 기준 변수로 잡아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기준 항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목을 특별히 고려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다출처 자료에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패널 조사의 무응답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를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리커트형 척도 비교를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더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유의사항은 조사 설계 시 유의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제 발표와 또 토론이 상당히 알차게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대합니다. 향후 발표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더 좋은 연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 1일차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5분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신 최필근 실장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40분부터 심포지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중심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주제로 한 한국 뉴욕 주립대 민원기 총장님의 기조 강연과 미국 데이터 파운데이션 니카트 대표의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조 강연 후에는 데이터 경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주제로 2개의 세션과 종합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동일하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홈페이지에서 방송 보기 메뉴를 통해 유튜브 채널에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1일차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